1735년 창덕궁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조선의 왕 영조가 7년을 기다린 아들이었죠. 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세자 이선. 하지만 그 기대는 곧 감옥이 되었습니다. 옷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해치기 시작한 세자. 친어머니마저 아들을 죽여달라 청했어요. 1762년 여름, 세자는 뒤주에 갇혔습니다. 참복더위 속 8일, 아무도 그를 꺼내지 못했죠. 지금부터 그 비극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1735년 1월) 한양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어요. 창덕궁 지붕 위로 눈발이 흩날리고 궁궐 담장 아래로는 칼바람이 쉬지 않고 몰아쳤죠. 하지만 집복헌 안은 달랐습니다. 뜨거운 숨결과 비명 같은 신음이 뒤엉킨 그곳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한의 아이였습니다. 영조의 나이 42, 생모 영빈이 씨의 나이 40. 첫 아들 효장세자를 10살에 이른 지 꼬박 7년이 흐른 뒤였죠. 영조는 집복헌으로 달려가 갓난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게 상기된 작은 얼굴, 힘차게 허공을 휘젓는 조그만 주먹. 이 아이의 이름은 이선이었어요. 궁궐 안팎이 들썩였습니다. 종묘에 구하는 예포 소리가 한양 하늘을 울렸고 대신들은 줄지어 하례를 올렸죠. 영조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듬해 아이가 겨우 2살이 되었을 때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이른 나이의 세자 책봉이었어요. 하지만 기쁨 뒤에는 이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모든 것을 걸었어요. 일찍 잃은 효장세자의 빈자리, 흔들리는 왕권, 끊이지 않는 당쟁. 이 모든 짐을 이 작은 아이가 짊어져야 했죠. 3살이 되기 전부터 천자문을 가르치고 4살에는 경서를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똑똑했어요. 영조가 물으면 막힘없이 대답했고 신하들은 감탄을 쏟아냈죠. 영조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듬거리면 영조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으니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집착이었을까요?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비극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셈이었습니다. 1749년 봄바람이 창덕궁 후원의 매화를 흔들던 날이었어요. 15살이 된 세자 이선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청정, 왕을 대신해 나라의 정사를 처리하라는 명이었죠. 세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첫 조참부터 험난했죠. 늙은 대신들이 늘어선 대전안, 세자가 입을 열 때마다 영조의 서찰이 날아들었습니다. 왜 그리 결정했느냐? 그것이 왕의 도리냐? 다시 하라. 세자는 밤새 문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먹물이 손끝에 배고 촛농이 소매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고쳐 올린 문서에도 영조의 반응은 똑같았죠. 모자랐다. 언제나 모자랐습니다. 세자는 아버지 앞에만 서면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글을 외우다가도 영조의 눈을 마주치면 머릿속이 하얘졌죠. 한 번은 경연 자리에서 대답을 더듬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영조는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세자를 꾸짖었어요. 이것이 세자의 학문이냐? 세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세자는 동궁에 돌아와 홀로 앉아 있었어요. 세자빈 홍씨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을 때
세자는 아무 말 없이 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촛불이 꺼질 듯 흔들리는 그 방 안에서 홍 씨는 남편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고 훗날 기록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칭찬은 없고 질책만 쌓였습니다. 세자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 두려웠어요. 대전으로 향하는 긴 복도, 그 끝에서 기다리는 차가운 눈빛.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세자의 얼굴에서는 서서히 빛이 사라져 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실망뿐이었죠. 15세 시작된 대리청정은 끝나지 않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세자는 단 한 번도 합격하지 못했어요. 조선의 조정은 한 번도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조가 아무리 탕평을 외쳐도 대신들의 속내는 달랐어요. 노론과 소론, 남인과 북인. 이름만 달랐을 뿐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 권력이었죠. 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하면서 조정의 눈이 일제히 동궁을 향했습니다. 노론 벽파에게 세자는 위협이었어요. 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테니까요. 그들은 영조의 귀에 세자의 허물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학문이 부족하다. 세자의 처신이 경솔하다. 한 번, 두 번, 10번. 작은 돌멩이가 쌓여 결국 산이 되듯 영조의 마음속에 세자에 대한 불신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소론이 세자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세자가 즉위하면 자신들의 세상이 올 거라 믿었죠. 그 기대가 오히려 세자를 더 위험한 자리로 밀어넣고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1755년 나주에서 괴서가 발견되었어요. 벽에 붙은 한 장의 글이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소론 강경파가 세자를 추대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죠. 영모였습니다. 영조는 경로했어요. 설령 세자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내세워 반역을 꾀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불러 힐문했어요. 네가 알고 있었느냐? 세자는 울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에는 이미 의심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조는 세자를 볼 때마다 묘한 눈빛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잠재적인 적을 경계하는 왕의 눈이었죠. 노론 벽파의 김상노와 홍계인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자를 둘러싼 그물은 점점 촘촘해져 갔고 세자는 그 안에서 서서히 숨이 막혀가고 있었어요. 궁궐의 벽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 21살의 세자가 홀로 서 있었죠. 1757년 봄, 창덕궁에 상여가 나갔습니다. 정성왕후가 승하한 거예요. 영조의 정비이자 세자에게는 정모, 궁궐 안에서 유일하게 세자를 감싸주던 분이었죠. 세자는 빈전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같은 해 가을 대왕대비 인원왕후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두 분의 죽음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영조와 세자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던 마지막 보호막이 사라진 거였어요. 이제 영조의 질책을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부터였어요. 세자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옷이었습니다. 세자는 옷을 입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어요. 아침마다 골룡포를 꺼내 놓으면 세자의 온몸이 경직되었죠.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한 벌을 입기 위해 수십 벌을 태워야 했어요. 비단이 불길에 휩싸여 검은 재로 변하는 동안 세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였습니다. 의대증, 옷을 두려워하는 병이었어요. 훗날 해경궁 홍씨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병이 나시면 옷을 못 입으시고 입으시려면 수십 벌을 불에 태워야 하니 그 광경이 참혹하였다. 궁녀들은 세자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어요. 옷을 가져가도 혼나고 가져가지 않아도 혼났습니다. 세자의 발작은 점점 심해졌죠. 어떤 날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옷 한 벌과 씨름했어요. 동궁 마당에서 비단 타는 매캐한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그 연기 속에서 세자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세자빈 홍씨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한때 총명하고 수려했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 눈앞에 이 남자는 옷 한 벌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23세 청년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병의 이름을 몰랐어요. 아무도 치료할 줄 몰랐죠. 그저 동궁의 문을 꼭 닫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의대증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자의 병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어요. 처음에는 물건을 부셨습니다. 서한을 뒤엎고 벼루를 벽에 내던졌죠. 먹물이 하얀 벽지 위로 검게 튀었어요. 그 정도는 궁인들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세자의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시중 들던 내관이 세자의 발작중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궁녀 하나가 동궁에서 나오지 못했죠. 세자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병이 발작하면 궁비와 환시를 죽이고 죽인 뒤에는 문득 후회하며 울었다고 해경궁은 기록했습니다. 동궁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궁녀들은 세자가 부르면 온몸이 얼어붙었고 내관들은 동궁 근처를 지날 때면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빨리 했죠. 어둠이 내리면 동궁 담장 너머에서 비명이 들려올까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후궁, 경빈, 박씨, 세자의 총애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갓 돌을 넘긴 어린 아들 은전군이 있었죠. 어느 날 세자의 발작이 극에 달했을 때 경빈은 세자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세자는 자신의 아이에게까지 칼을 들었습니다. 돌 갓진한 은정군이 피를 흘리며 연못에 던져졌죠. 다행히 정순왕후가 아이를 건져 올렸지만 아이는 이후로 연잎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궁궐 깊은 곳에 숨겨져야 했어요. 세자의 장인 홍봉안은 영조에게 아뢰었습니다. 그의 증상에 대해 무엇이라고 꼭 꼬집어서 말할 수 없고 병이 아닌 것 같은 병이 수시로 발작한다. 병이 아닌 것 같은 병. 그 말이 전부였어요. 누구도 이 광기의 정체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동궁에서 빠져나가 여승을 끌어들이고 무당을 불러 구슬하기도 했어요. 세자가 의지할 곳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무속과 미신뿐이었습니다. 궁궐 안에 누구도 이 사실을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왕의 아들이니까요. 세자이니까요. 하지만 감춰진 피는 결국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1761년 4월, 봄이 무르익은 어느 새벽이었어요. 동궁의 후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세자 이선이 궁을 빠져나간 거죠. 평복 차림에 갓을 눌러 쓴 그의 뒤를 몇몇 하인만이 따랐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 영주에게 한마디 구하지 않고 한양 성문을 벗어나자 세자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혹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듯. 목적지는 서쪽이었어요. 평양.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그곳으로 세자는 향했습니다. 왜 평양이었을까요? 단순한 유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세자의 밀행을 수행한 평양의 하급 군관 함대 일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4월 7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25일간의 여정이었어요. 세자는 평양의 거리를 걸었고 대동강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죠. 궁궐의 높은 담장도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도, 죽어간 사람들의 얼굴도 이곳에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세자는 도망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왕자라는 이름이, 세자라는 자리가, 자신을 짓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지만 조정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돌았습니다. 세자가 관서지방의 군사를 모아 거병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 노론 벽파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세자가 역심을 품고 군사를 규합하려 한다. 이 한마디면 세자의 목을 칠 수 있었죠. 영조도 뒤늦게 세자의 밀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궁을 비운 것만으로도 중죄였어요. 영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세자는 이미 돌아온 뒤였습니다. 세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동궁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체념인지 각오인지 알 수 없는 빛이었죠. 세자가 평양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단 하나. 이 밀행이 세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빌미가 되었다는 것뿐이에요. 1762년 윤 5월. 여름의 열기가 한양을 뒤덮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달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낙양원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형조판서 윤급의 청지기 출신으로 노론 벽파의 그늘 아래 숨어 살던 자였죠. 그가 영조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고변할 것이 있사옵니다. 세자의 비행 10가지가 나경원의 입에서 쏟아졌어요. 궁녀 살해, 여승 유입, 관서 유람, 북성박 출입,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별난이 호흡 사이에 있사옵니다. 영모가 코앞에 닥쳤다는 뜻이었죠. 영조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즉각 궐문 호의를 명하고 세자를 불러들이라 했어요. 세자의 장인 홍봉안은 급히 고변서를 불태울 것을 건의했고 영조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 종이가 재로 변하는 동안에도 나경원이 뱉어낸 말들은 영조의 머릿속에 뚜렷이 남았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왔습니다. 영빈 이씨. 세자의 친어머니가 영조 앞에 나섰어요. 67의 늙은 후궁은 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세자를 처분해 주시옵소서. 아들이 전하를 해하려 한다는 말을 하였사옵니다. 아들을 죽여달라는 어머니의 말. 궁궐이 정막에 잠겼습니다. 영빈의 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아들의 목숨이 끊어진다는 걸. 하지만 그래야만 했어요. 세자가 영조를 시해한다면 세손 이산까지 역적의 자식이 됩니다. 손자라도 살려야 했어요. 아들 하나를 버려서라도. 영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비행을 고하는 신하, 아들을 죽여달라는 아들의 어미.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영조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결국 영조는 결심했습니다. 윤 5월 13일, 세자를 창덕궁 휘녕전으로 부르라. 그날이 왔습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양력으로 7월 4일. 한양의 하늘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삼복의 열기가 땅 위를 짓눌렀습니다. 진시,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창덕궁 휘녕전뜰에 넓은 널판지가 깔렸어요. 영조가 명한 것이었습니다. 세자를 끌어오라. 이선이 휘녕전 뜰에 끌려왔을 때 영조는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섰어요. 그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그 간극은 이미 어떤 말로도 메울 수 없는 것이었죠. 영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지금 자결하면 조선 세자의 이름은 잃지 않을 것이니 속히 자결하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이었어요. 세자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돌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뜰에 울렸죠. 아바마마, 살려주시옵소서. 세자는 울부짖었어요. 아바마마, 제발. 하지만 영조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자는 폐서인 되었어요. 왕세자의 지위가 박탈된 겁니다. 서인, 그러니까 평민이 된 거죠. 그리고 영조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쌀을 담는 나무 뒤주가 휘녕전 뜰 한가운데 놓였어요. 세자는 그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사람이 겨우 웅크려 앉을 수 있는 크기. 세자가 뒤주 안에 들어가자 뚜껑이 닫혔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이 얹혀졌어요. 숨 쉴 틈이 있었습니다. 뒤주의 나무 틈 사이로. 동궁의 관료 몇몇이 몰래 틈으로 미음과 물을 넣어 주었어요. 하지만 이것마저 발각되었죠. 영조는 내관을 시켜 뒤주의 유약, 오치를 바르게 했습니다. 나무 틈새가 메워지고 통풍이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한여름 삼복더위. 뒤주 안의 온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갔을 겁니다. 물 한 모금, 바람 한 줄기 없는 어둠 속에서 이선은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체념했을까요? 뒤주가 다친 지 8일이 흘렀습니다. 윤 5월 21일, 양력 7월 12일. 뒤주가 다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영조가 뒤주를 열라 명했어요. 내관들이 돌을 치우고 오칠로 밀봉된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뜰에 서 있던 모든 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이선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28해의 생이 그렇게 끝났어요. 한때 온 궁궐의 기쁨이었던 늦둥이 왕자,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총명한 소년, 대리청정의 무게에 짓눌리고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쓰러진 청년. 나무 갯짝 안에서 맞이한 마지막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영조는 뒤주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역적이라 부르며 뒤주에 가뒀던 아들의 지위를 즉시 회복시킨 거예요. 세자의 관을 되돌려주고 시호를 내렸습니다. 사도,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생각하면 슬프다. 영조는 아들을 죽여놓고 슬퍼한 겁니다. 아니, 어쩌면 슬퍼하면서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건지도 몰라요. 왕이라는 자리가, 왕조의 존속이 아버지의 마음보다 앞서야 했으니까요. 해경궁 홍씨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뒤주에 갇히던 날, 세자비는 어린 새손 이산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11살 이산은 아버지가 뒤주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맺힌 눈물은 마르지 않았죠. 수십 년 뒤 해경궁은 붓을 들었어요. 한중록, 한가한 가운데 쓴 기록이라 이름 붙였지만 그 안에는 한가함이라곤 없었습니다. 옷을 태우던 남편, 피로 물든 동궁, 뒤주 위에 쌓인 돌, 61세에 시작해 71세까지 4편에 걸쳐 쏟아낸 기록은 조선 궁중 문학의 걸작이 되었지만 그녀에게는 한평생의 상처였어요. 사도, 생각하면 슬프다. 그 이름은 시호가 아니라 이 비극 전체를 관통하는 한 줄기 통곡이었습니다. 1776년 3월 10일, 영조가 83세로 승하했습니다. 52년간의 긴 치세가 끝난 거예요. 그날, 빈전 문 밖에서 대신들을 소견한 23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새손 이산,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이제 조선의 새 왕이 될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산은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되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14년 전 뒤주에서 죽은 그 사람은 왕실의 족보에서 지워진 이름이었죠. 이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대신들 사이에 동요가 일었어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부당했음을 온 조정에 천명하는 정치적 폭탄이었죠. 노론 벽파는 얼굴이 하얘졌고 시파 대신들은 숨죽여 눈물을 삼켰습니다. 정조가 된 이사는 곧바로 아버지의 명예 회복에 나섰어요. 사도세자에게 장헌이라는 존호를 올리고 초라한 묘소를 영우원으로 격상시켰죠. 사당도 새로 지어 경모궁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생각하고 사모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유지가 남아 있었고 노론 벽파의 반발은 여전했으니까요. 정조는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지 못한 채 1800년 49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로부터 또 100년이 흘렀습니다. 1899년 10월 17일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이 마침내 사도세자를 황제로 추존하며 장조라는 묘호를 올렸어요. 뒤주에서 죽은 지 13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한 부자 갈등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과도한 기대, 아들의 병, 당쟁의 칼날, 왕조의 냉혹한 논리, 그 모든 것이 뒤엉켜 한 인간을 뒤주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사도. 그 두 글자에는 조선 왕조 가장 슬픈 밤의 기억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